예, 지금부터는 6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은 6월 26일은 이제 미국 6월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나이키가 그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요. 6월 27일은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 예정돼 있고 또 근원 내구재 주문도 이제 5월달 수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28일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고 6월 29일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또 유럽에서 30일까지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은 이제 미국 5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에서는 6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 유로존에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은 5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여러 일정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건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 같아요. 일단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 항상 마이크론이 먼저 하거든요. 메모리 풍향계라고 풍향계죠. 항상 먼저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진짜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거 맞나? AI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마이크론은 원래 좀 약간 항상 보면 멘트가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얼마만큼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까?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에 항상 발표가 되니까 그 시간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삼성 하이닉스 영향 주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 주면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약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 때문이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살아나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돼요. 근데 제조업 지표가 한번 튀었다가 지금 다시 다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살아나야 우리나라 전체 IT나 뭐 석유화학이나 경기 민감주가 일단 반등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지금 워낙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이 지표가 좀 그래도 좀 회복될 수 있을지 그걸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초점이 사실 금리 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기가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1분기 GDP 그 29일 날 발표되니까 그것도 체크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발표돼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사실 미국 연준은 이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PC 물가 중시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그 핵심 뭐 물가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헤드라인 물가는 다 대부분 꺾이고는 있는데 PC 물가도 한번 꺾여줄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미국 5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관심이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느냐 마느냐,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좀 있었다가 최근에 또 약간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가요? 이게 지표가 다 좀 헷갈리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만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월이 마이너스 0.6이었어요, 퍼센트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안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0.7로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전월 대비로는. 근데 전년 대비로는 또요. 마이너스 8.04에서 마이너스 7.94로 좀 또 약간 둔화폭이 완화됐죠. 예. 그러니까 전월이냐 전년이냐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한데 혼재돼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엄청 나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좋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선행지수니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한 6개월 후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3, 4분기는 미국 경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아직은 그런 게 좀 요 데이터엔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여전히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번에 또 주택 지표 같은 건 여전히 뭐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지표들은 너무 호황인 게 좀 확실히 드러나 있고 요런 또 선행 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꺾이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는 이게 종합적으로 결론 내보면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지금 여전히 좋은데 데이터들을 보면요 분명히 이게 이제 느려지는 건 맞아요. 점점 이게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실업률도 저번에 3.4였다가 3.7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수치긴 한데 예전보다는 어쨌든 뭔가 경기가 좀 식어는 간다. 근데 그렇다고 경착륙으로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올해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은 약간의 좀 둔화 시그널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미국 경기는 어쨌든 좀 계속 우리가 좀 이 방향성을 보면서 좀 체크를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주요 공급사들하고 디램 가격 재협상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이제 메모리 반등의 신호탄 아니냐, 본격적인 신호탄 아니냐, 뭐 이렇게들 해석들 하는데 막상 주가는 뭐 생각만큼 강하지는 못하고 좀 늘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 대비 한 25%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거의 한 45%, 한 5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분명한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표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미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게 중국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아요. 중국 부양책이 강도가 셌다면 반도체는 저는 한 번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부양 강도가 약하고 소매 판매 데이터 봐도 여전히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좀 찾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지표 부진이 일단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또 미국 금리에 좀 민감한 업종 중에 사실 하나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근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했는데 동결은 했는데 아 이거 잘못하면 두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네. 또 영국의 또 금리 인상도 놀랐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긴축이 안 끝나면 유동성 증감이 좀 약간 또 완화돼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거는 주가에 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급락시킨 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하고 미국의 긴축 지수 이 두 가지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형주는 좀 주춤거리는 반면에 또 소부장주 중에서 뭐 일부의 종목은 또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부장 가운데 반도체 좀 강한 분야 섹터는 어떤 쪽입니까? 뭐 이게 거의 여기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 HBM, 하이 밴드위드 이제 메모리와 고대역 반도체. 여기 네.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제 예, 옆에 탑재되는 이제 AI 예, 관련주죠. 거기가 이게 그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10배 이상 비싼 메모리인데 근데 이 메모리는 기존의 메모리를 후공정해서 좀 약간 효율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쌓는 것처럼 12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버리는 거죠. 이건 다 후공정을 하거든요. 여기다 네. 구멍을 1024개 뚫어가지고 TSV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뚫고 요 HBM하고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있잖아요. 예. 이 모든 걸 다 대부분 후공정이 하거든요. 예. 전공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칩 가지고 후공정을 해가지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회사들이 주가가 요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여기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한미반도체인데 네. 이 회사가 연초 이후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상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이제 일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거론되는 기업들이 지금 약간 그 반도체 뒷걸음질 치잖아요. 예. 근데도 여전히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일회성도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HBM과 관련된 또 삼성도 이쪽에 지금 아마 올해 3분기인가 4분기 양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투자가 들어가면서 후공정 반도체 장비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기를 좀 맞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저는 가장 세다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후공정 장비 쪽이 말하자면 세다 이 말씀인데 뭐 그 앞으로 또 정산이 들어가고 이제 메모리도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다른 소재나 부품 쪽도 기대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삼성보다 많이 갔던 거는 요 HBM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소부장도 따라갔는데 다른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이클 타는 그 전공정이 있어요. 네.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거긴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근데 여기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 돌아서겠죠.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쪽으로도 당연히 훈풍은 분다. 네. 다만 지금 시장은 이쪽에 열광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수원, 한전기술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루마니아에 삼중 수소 제거 설비를 수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심들이 있었는데 막상 원전주는 그렇다고 뭐 급히 막 오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전주가 다시 힘을 좀 내려면은
좀 큰 걸 수주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말을 일종의 조건이 뭘까요? 큰 걸 수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여기 루마니아가 이제 원전 향후 2기 추가 건설을 하고요. 기존 2기 이제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 원전 이걸 다 만들어주면 옛날에 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예. 있죠.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좀 원하거든요. 거의 턴키 방식. 네, 턴키 방식. 그래야 이제 건설사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주 기기 들어가고 그래야 정말 이게 먹거리가 되는데 지금은 일부 설비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건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거 발표한 날은 올랐다가 그냥 다시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원하는 그 큰 덩치에 정말 뭐 루마니아 원전을 아예 수주를 하든가 뭐 이집트도 있고 지금 뭐 보면 폴란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동유럽에 뭐 체코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있는데 저는 원전 쪽은 저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 바뀌었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원전 많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200기가와트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독일은 좀 반대죠. 반대인데 뭐 프랑스 원래 원전 강국이고 근데 동유럽 쪽도 많고 예, 동유럽이 하려는 이유가 동유럽이 지금 에너지 이게 구할 게 별로 없나 봐요. 러시아 가스 이제 차단하는 걸 차단하고 한번 겪어 보니까 대부분 석탄 쓴대요. 예. 근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탄소 또 중립 예. 하려면 어렵죠. 그렇다고 지금 뭐 신재생을 지금 해가지고 뭐 당장 성과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 왜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대부분 그쪽 기술들이 러시아 걸 많이 썼나 봐요. 이 러시아 이제 이 뭐 그 경수로인가요? 뭐 그런 게 예. 그런 거 이제 안 쓰겠죠 당연히. 당연히 러시아 건 배제할 거고 예. 그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한국, 프랑스밖에 없어요. 예. 경쟁할 때 어차피 중국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은 가성비가 또 좋습니다. 또 미국하고 약간 뭐 협력하기로 네, 했으니까요. 예, 그것만 잘 풀리면 예. 그래서 한국이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이번에 방산도 그랬잖아요. 폴란드가 우리 선택한 게 사실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가성비가 좋죠. 예, 예. 다만 왜 방산에 비해 안 되느냐? 한 건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폴란드 그게 17조짜리 터졌잖아요. 예. 방산 같은 뭔가 빅 이벤트가 좀 나오긴. 근데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좀 못 믿어 한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괜찮은데 빅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와야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이 그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좀 기다림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데다가 또 뭐 경기 부양책도 그렇게 뭐 썩 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중국 리오퍼닝 관련주들이 보통 좀 부진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중국에서 뭐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리오퍼닝 관련주 어떻게 될까? 좀 그 당시 한동안 기대를 했는데 좀 수준을 기대 수위를 좀 낮춰야 될지 어떨까요? 중국의 그 생일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증가는 했어도 작년에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당시잖아요. 예. 그 또랑 비교하면 10%, 12% 올랐죠, 5월에.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진한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구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소득이 이제 이게 늘질 못하는 거죠. 지금 청년 실업률 많은 거 아마 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고 재난지원금도 못 받은 국가 중에 하나죠. 대부분 국가들이 다 재난지원금 줬죠. 우리도 받고. 근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력은, 그러니까 초과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뭐 부양책을 써가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소비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쓸 돈이 없는 거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아니면 고용이라도 잘 되면 모르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뭐를 했죠? 지난 2년 동안 계속 규제를 했거든요. 게임 회사, 뭐 알리바바, 그죠? 이런 것들은 고용에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 많이 힘들었죠, 예. 중국. 근데 거기 고용 창출 효과가 크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회사까지 다 번지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그런 부분, 또 예전에 헝다 리스크, 네. 부동산 리스크. 근데 여전히 부동산 안 좋은데 부양을 좀 세게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세게 해준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부동산 부양이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중국 소비의 대부분이. 근데 이런 게 아직은 좀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다 깨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수출로 나오고 있어요. 수출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 많이 해야지
중국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구조적으로 줄어들면 중국 경기는 지금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지금 사실 좋은 건 없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지금은 그것도 미국하고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수 부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부양책은 필요한데 그게 아직은 안 나온다. 그래서 아직은 좀 중국발 기대감은 네. 좀 높게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양책이 안 나오면 매월 그 이제 PMI 지표 발표되잖아요. 제조업이나. 예. 우리한테 제조업이 더 중요하니까 요게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올 때가 중국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시그널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2, 3주는 시장이 썩 좋지가 못하고 좀 주춤거렸는데 뭐 이런 점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가장 좀 부진했다가 좀 요즘에 이제 증권가 평가도 좋고 좀 하반기에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 OEM 아시죠? 의류 쪽 OEM. 예. 여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 미국의 뭐 나이키니, 개빈이 재고가 많아가지고 재고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을 안 주죠.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재고가 실제 지금 최근에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주문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아마 선제적으로 아마 재고 조정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우리 OEM도 고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하반기 마치 그 반도체 비슷한 거죠. 반도체도 안 좋다가 좋아질 거로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OEM도 그런 좀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새 좀 반도체 좀 약간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후공정이 좋았잖아요. 예. 근데 역으로 이제 후공정은 좀 부담되거든요. 많이 올라서. 가격이. 전공정 장비주들도 한번 좀 소외받은. 어차피 사이클 돌면 이쪽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전공정 장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 좀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또 그동안 좀 부진했고 피카 우려만 컸던 자동차도 여전히 저평가 매력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까지 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모주가 이제 상장 첫날에 4배까지 이른바 따따블이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공모주가 좀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썩 좋지가 네. 못했는데 앞으로 좀 공모주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격 제한 폭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막아주잖아요. 위든 아래든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게 약간의 이게 뭐 주가 조작이라면 좀 그런데 시세를 또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많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량이 쌓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다음 날도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이게 추격 매수가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 폭의 좀 약간의 폐해는 좀 그런 거예요. 예. 위아래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걸 이제는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첫날에 그 빠지면 63%까지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면은 그러니까 공모가의 63% 정도 여기가 이제 하단이고 많이 오르면 260%까지. 네. 요게 이제 첫날 오를 수 있는 이제 한계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린 거죠. 이거 최대 400%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한가 몇 번 가야 되는 예. 그 수치가 그냥 하루에도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입하는 이유는 약간 이제 따상이나 예. 이런 거에 따른 따상을 해서 피해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네.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한가에 사고. 근데 그런 피해를 좀 막자라는. 아, 오히려 네. 첫날에 열어주니까. 네, 아예 열어주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첫날에 그냥 가격이 그냥 형성돼서 네. 거기서 이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첫날에 성적이 딱 나온다 네, 이거죠. 성적이.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네. 첫날에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260%에서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아예 열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런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 제한 폭이 있어서도 좋지만 이게 있는 거에 따른 또 폐해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줘서 오히려 이게 따상이라는 약간 그런 신조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런 거를 좀 막아보자. 예. 그러니까 뒤따르는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어쨌든 좀 더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길을 여줘주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다만 이게 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아. 이게 열려봐야 또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29일 날 CQ센이란 기업이 첫 타자로 이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좀 높게 거래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이게 400%까지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근데 첫날 일단 열리고 나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주 시장이 약간 들썩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메리츠증권의 김중성 연구원님이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 시리즈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자료 해설판으로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현대 기아 잘하고 있다. 여전히 재고는 낮고 한데 다만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을 계속 우려하는 것 같아요. 결국 꺾인다. 이거 현대차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지 않냐. 다른 완성차도 다 잘 버는데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오고 내년에 구매력 떨어지면 자동차 누가 사겠냐. 이 논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다만 김준성 연구원님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소매 판매 얘기고 플릿이라고요. 그 법인용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상업용 차량. 이쪽은 코로나 때 수요가 죽어 있었죠. 리오프닝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뭐 우버라든가 이런 렌트카 회사들 있잖아요. 이쪽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출장 가는 수요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대차가 이쪽을 지금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예상한 대로 안 좋더라도 이 상업용 차량에서 분명히 커버 가능하니까 너무 그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 구조적 변화인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수요 정책인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존 업체들이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버티고는 있는데 여기에 균열이 가해지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세워서 이미 이 구도를 깨버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결국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간다. 이게 핵심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긴장을 좀 해야 될 게 테슬라야 뭐 워낙 잘하는 거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들이 저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중국차 저 안 살 것 같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선입견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중국의 빅5 브랜드 회사들이 있어요. 이쪽이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 직접 현지 생산도 고려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이런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 중국차 이미지가 이거 좀 싸고 좀 덜 안전하고 이 이미지가 아니라 좀 많이 바뀌어간다. 네.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브랜드 네이밍이 내연기관보다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전기차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벤츠를 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신생 또 전기차 스타트업 거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새로 진출한 업체들하고 기존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만드는데 갑자기 중국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엔진차 만들어서 경쟁해 보습니다. 안 삽니다. 당연히 기존 업체 거 선택하겠죠. 근데 전기차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에서 기존 업체들 중에서 일본 기업이 지금 제일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거의. 거기다 유럽 업체들도. 거기다 미국 업체는 테슬라는 잘하는데 GM이나 포드도 지금 생각보다 전기차 양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한국 업체들은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잘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김중성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25년도에 현대 기아가 상품성을 크게 높인 그 스마트카라 그러죠. 요거를 이제 출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 플랫폼하고. 그때부터가 좀 진검승부가 아니겠냐. 그래서 현대차도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멘토를 해주셨지만 방심하면 이게 일본 차처럼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25년도에 나오는 그 제품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걱정과 기대가 좀 섞인 그런 좀 보고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차, 기아, HL만도 꼽아주셨고 한온 시스템도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한온 시스템은 약간 중립 의견으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으니까 관련 기업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상반기도 이제 한 주만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성과를 차분히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비서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